아버님, 사람을 빛 대신 보낸다는 말씀, 정녕 진심이십니까? 20살간 넘긴 새댁분이가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서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은 가을 새벽 우물물처럼 맑되 그 속에는 사흘 굶은 호랑이 같은 서늘함이 고여 있습니다. 진심이고 말고 내년이 우리 집에 시집온 값을 이제야 치르는 게다. 곰방대를 빼문 시아버지 임첨지가 갈에 끓는 소리로 내뱉으며 마당에 침을 탁 뱉습니다. 그 옆에 선 시어머니 곱단내는 눈물 한 방울 짜내는 신용도 없이 며느리 분이의 보찜을 발끝으로 슬쩍 밀어냅니다. 서방님은요? 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립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한 번뿐. 다시 입을 다문 분이의 입꼬리에는 비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그림자가 스칩니다. 서방이 자네가 제 어미 말 들어야지. 계집 따라가면 그게 사내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떨어진 한마디에 분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시집 온 지 7달,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던 그 사내가 오늘도 뒷방 문고리를 안에서 걸어 잠갔다는 사실을. 이것은 노른빛 400냥의 종년처럼 끌려간 한 새댁이 10년 만에 비단 가마를 타고 그 소슬대문 앞에 다시 선 이야기입니다. 과연 분이는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고 어떻게 운명을 뒤집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마에서 내린 분이를 보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왜 그토록 새파랗게 질렸던 걸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살포시 눌러주신다면 그 손끝을 따라 묵은하니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시원한 바람이 댁에도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슬 같던 새댁이 서리빨 같은 안주인이 되어 돌아온 그날,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 즉위 무령, 충청도 보은 고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임시댁은 본디 양반 명패만 겨우 붙들고 사는 한미한 집안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옛적에 기울어 한쪽으로 비스듬했고 마당의 감나무도 가지가 절반쯤 말라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가장 임첨지는 가산이 기우는 것은 아랑곳 않고 인근 주막의 노름판이라면 사흘이 멀다 하고 드나드는 위인이었습니다. 임첨지의 외아들 임서방은 나이 22이 되도록 어머니 치맛자락을 못 떠나는 늦된 사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아 어미가 끼고 키운 탓에 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도 방문 뒤에서 헛기침만 할 줄 아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색시로 들어온 이가 바로 보은 김씨 가문의 막내딸 분이었습니다. 분이의 친정은 본디 청주 인근에서 글 읽는 선비 집안으로 이름이 났던 곳이었으나 분이가 7살 되던 해 큰 수해로 전답을 모조리 잃고 가세가 주저앉은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분이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에게 글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침선과 음식 솜씨를 손끝에 새겨 주었습니다. 분이는 사서를 읽고 셈을 가릴 줄 아는 처녀였으되 친정의 형편이 한미한지라 인근 양반가에서는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지된 혼처가 임씨 댁이었습니다. 분이의 어머니는 혼사가 오갈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임첨지의 노름 소문이 이미 보은 골짜기를 넘어 청주까지 흘러든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끼니를 거르는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상민에게 보낼 수도 없으니 명패라도 붙어있는 임씨, 댁이 그나마 나을 것이다.
분이 그 아이가 보통 그릇이 아니니 어디를 가더라도 제 살 길은 찾으리라. 그렇게 분이는 가마를 타고 임씨 댁소슬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 곱단내는 첫날부터 며느리의 친정보찜을 뒤져 폐물의 수효를 셌고, 시아버지 임첨지는 며느리가 가져온 무명피를 슬쩍 빼돌려 노름판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분이는 그 집의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임서방은 다정한 사내는 아니었으되 모진 사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앞에서는 입이 붙은 듯 한마디도 못하고, 아내 앞에서는 그저 눈치만 살피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날 밤이 지나고 사흘이 가도록 임서방이 자기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 가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분이의 다짐은 7달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시아버지 임첨지가 청주 장날 여름판에서 4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던 것입니다. 400냥이라 하면 당시 살림집 한 채 값을 훌쩍 넘기는 거금이었고, 임씨 댁 전 재산을 다 털어도 100냥이 채 나오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은 보은 고을에서 만석군으로 이름을 떨치던 최부자 대개 청직이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임첨지의 멱살부터 잡아 흔들었습니다. 임첨지 양반, 우리 댁 어른께서 이미 2번이나 기한을 늦춰주셨소. 오늘은 빚을 받든 사람을 받든 빈손으론 못 돌아가오. 임첨지는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말을 잇지 못하였고, 곱단내는 부엌 뒤로 숨어 치맛자락만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박서방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등을 꼿꼿이 편 채로 한 걸음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서방의 눈썹이 한 번 꿈틀거립니다. 청직이 어른 400냥이 단번에 나올 집안이 아닌 줄은 어른께서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갚으라 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 이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사람을 데려가시지요. 박서방은 잠시 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댁의 손마디는 가늘었으나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고, 입술은 핏기가 가셨으나 그 말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속으로 한 번 놀라고 겉으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새댁 정령 본인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게요. 제 입으로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400냥의 빚을 제 몸으로 갚되 그 횟수와 셈을 분명히 적어 주십시오.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러 가는 것이니 갚는 날에는 이 문서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분이는 그날 저녁 친정에서 가져온 무며 저고리 한 벌과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버선 한 켤레만 보찜에 싸들고 임씨 댁소슬대문을 넘어 최부자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떠나는 분이의 등 뒤로 시아버지 임첨지는 곰방대만 빨고 있었고, 시어머니 곱단내는 부엌 뒷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 임서방은 끝내 마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슬대문 옆 헛간 문틈으로 한 줄기 흐느낌 같은 숨소리가 새어 나왔을 뿐입니다. 분이는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마지막 시선을 한 번 머무르게 했을 따름입니다. 그 가지 끝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떠나는 새댁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 소슬대문은 임씨 댁의 그것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대문 위 현판은 오칠이 새 것처럼 반들거렸고,
마당에 깔린 박석은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하는 길에는 청지기 박서방이 앞서 걷고 그 뒤로 분이가 보찜 하나를 안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세대 우리 댁어른은 성정이 까다로우시되 이치에 어긋난 분은 아니시오. 셈을 분명히 하자 하셨으니 어른께서도 그리해 주실 것이오. 박서방의 말투에는 처음 임시댁 마당에서 멱살을 잡던 그 서슬은 어디 가고 묘한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답할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최 부자는 나이 70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본디 이름은 최영달이라 하였고 보은 고을 일대의 전답 절반이 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둘 있었으나 큰아들은 10수년 전 한양길에서 병으로 잃었고 작은 아들은 멀리 평안도로 장가를 들어 발걸음이 뜸한 형편이었습니다. 안 주인은 이태 전 세상을 떠났고 첩실 한 사람을 들였으나 그마저 작년 봄에 친정으로 가 버렸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큰 집의 대청마루에는 늙은 주인 한 사람과 묵은 정막만이 함께 앉아 있는 셈이었습니다. 내가 임첨지 댁 며느리라 하였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에 오래 골몰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깊은 우물 바닥에서 길어 올린 듯한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예, 어른. 임씨 가문의 며느리 김분이라 하옵니다. 분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지 않고 마루 아래에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만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던 최 부자가 옆에 선 청지기 박서방에게 슬쩍 눈짓을 주었습니다. 박서방, 이 세댁의 빈 문서를 다시 한번 일러보아라. 예, 어른. 임첨지가 진 빚이 400냥이 없고 세댁 본인의 청에 따라 400냥의 셈을 횟수로 환산하여 적기로 하였습니다. 세댁이 안채 자비를 하며 한 해에 갚는 셈을 40냥으로 친다면 10년이 없고 만일 곳간 일이나 셈 보는 일을 맡기시면 그 셈은 달리 매겨야 할 것입니다. 최 부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분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댁, 임시댁에서 글을 읽었다 하더냐. 읽었사옵니다. 사서와 소학을 읽었고 셈은 친정에서 어머님께 배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일러보아라. 곳간에 쌀백섬이 있고 한 섬을 단량에 사들여 7냥에 풀어내면 100섬의 이무는 얼마이며 그중 한 섬을 모자라게 받아 적은 청지기가 있다 치면 그 손해는 어찌 되겠느냐. 분이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답하였습니다. 이무는 200냥이 없고 한 섬을 모자라게 받아 적은 청지기의 손해는 단량이 아니라 7냥으로 셈하셔야 옳습니다. 사들인 값이 아니라 풀어낼 값으로 셈하시는 것이 곳간의 이치이옵니다. 최 부자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칩니다. 그 미소는 메마른 가지에 잠시 내려앉은 봄볕 같았습니다. 박서방 세댁을 안채 곳간 옆 작은 방으로 들이거라. 자빌은 시키지 말고 곳간 셈부터 들여다보게 하라. 그날부터 분이의 최 부자 댁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이는 새벽 달 굴기 전에 일어나 곳간 문을 열었고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면 그날에 들고 남을 장부에 갈 무리하였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분이는 입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부의 글씨는 한 획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셈은 한 푼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종복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빚 대신 들어온 세댁이 어찌하여 곳간 살림까지 보느냐는 시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님 자리를 노리던 늙은 친모 옥내라는 여인이 분이를 두고 가장 시끄럽게 입을 놀렸습니다. 임시댁이라 하면 보은 골짜기에서 노름빛으로 망한 집안 아니더냐. 그런 집 며느리가 우리 댁 곳간 열쇠를 넘본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옥내의 그 말이 안채 마당을 한 바퀴 돌아 분이의 귀에 닿았을 때 분이는 잠시 붓을 멈추었다가 다시 장부에 글씨를 옮겨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곳간 장부를 들고 대청마루로 올라간 분이가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 한 가지 여쭈올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지난 석 달 동안 안채 친방에서 비단 2필과 무명 5필이 장부에 적힌 수요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청지기 박서방의 셈에는 어긋남이 없으니 친모 쪽에서 빠진 것이 아닐까 하옵니다. 최 부자는 한참 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와서 곳간을 본 지 석 달 만에 그것을 짚었구나. 알겠다. 박서방을 시켜 친방을 따로 살피라 일러두마. 사흘 뒤 친모 옥내는 보따리를 싸 들고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종복들은 그제야 분이를 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어른 최 부자는 그날부터 분이를 부를 때 세댁이라 하지 않고 분이 너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큰 집의 종복들 가운데 눈치 빠른 이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분이 자신만은 보찜 안쪽 깊숙이 챙겨둔 친정 어머니의 무명 저고리를 밤마다 가만히 펼쳐보며 이 집에서 보낸 횟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세많은 분이의 손끝에는 임시 댁 소슬대문을 넘던 그날의 서슬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분이가 최 부자 댁 소슬대문을 넘은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이는 곳간을 살피던 자리에서 안채 살림 전체를 갈무리하는 자리로 옮겨 앉았고 최 부자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분이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분이를 부르는 이름도 차차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세댁이라 부르다가 분이 너가 되었다가 이제는 종복들 사이에서 안채 마님이라는 호칭이 슬그머니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분이 본인은 한 번도 그 호칭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누가 그리 부르면 가만히 손을 들어 만류할 뿐이었습니다.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게. 나는 이 댁의 빚을 갚으러 들어온 사람이지 안주인 자리에 앉으러 온 사람이 아닐세.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분이의 손끝에서 최 부자 댁의 살림은 해가 갈수록 윤택해져 갔습니다. 곳간의 쌀섬은 2곱이 되었고 안채 뒤뜰의 양잠도 분이가 들이라 청한 끝에 시작되어 한 해의 비단 100필을 짜내는 큰 살림이 되었습니다. 보은 고을의 만석꾼이라 하던 최 부자 댁이 어느덧 이만석 꾼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분이가 들어온 지 8년째 되던 해 늦가을 최 부자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이 다녀가고 사흘이 되도록 차도가 없자 최 부자는 안채 큰 방으로 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분이야, 내 너에게 한 가지 청을 두고자 한다. 7순을 훌쩍 넘긴 노인의 목소리에는 처음 분이를 마주하던 그날의 그 묵직함은 어디 가고 메마른 가을 갈대 같은 떨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 청이라 하시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양딸로 드리고자 한다. 분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놀람의 침묵이 아니라 깊이 헤아리는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른의 뜻은 감사하오나 평안도의 친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양딸이라 하시면 그 어른의 자리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듯하옵니다. 평안도 그 아이는 작년 겨울 풍병으로 세상을 떠났느니라. 너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만 내 일가가 모두 떠나고 이 큰 집에 남은 사람은 너와 나뿐이다. 너를 양딸로 두지 않으면 이 집안의 살림이 누구의 손으로 가겠느냐. 또한 너에게 진 400냥의 빚도 이제는 셈을 다시 해야 옳지 않겠느냐. 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물기가 떨어지기 전에 손등으로 가만히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어른, 양딸의 자리는 받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신다면 어른께서 가시는 그날까지 이 집의 살림을 흐트러짐 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말하라. 제 빚 400냥을 모두 갚는 그날 어른의 인장이 찍힌 빚 문서를 제 손으로 거두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서를 거둔 다음 날 보은 고을 임시댁으로 한 번만 다녀올 수 있도록 가마 한 채와 비단 한 필을 빌려 주십시오. 최 부자는 자리에 누운 채로 한참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을 알겠다. 가마는 빌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비단도 한 필이 아니라 10필이다. 다만 한 가지, 너에게는 양딸의 이름을 주지 않더라도 이 집의 곳간 열쇠와 안채의 살림은 내가 가는 그날 너의 손에 정식으로 넘기겠다. 그것은 빚의 셈이 아니라 이 늙은이의 마지막 셈이다. 최 부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동짓달 보름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 노인은 분이의 손을 한 번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에는 7년 동안 곳간 장부를 매만지던 분이의 손끝이 닿아 마지막까지 따뜻하였다 합니다. 분이는 최 부자의 장례를 양반 가문의 격식대로 치렀습니다. 평안도 작은 아들 댁의 손잡벌 되는 이가 상주 자리에 섰고 분이는 안채 살림을 갈무리하며 한 발짝 뒤에서 모든 일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 새댁이 10년 전에 빚 대신 끌려와 곳간 한 귀퉁이에서 잠을 자던 그 사람이 맞느냐. 어찌 저리 의젓하고 어찌 저리 빈틈이 없는가. 장례를 치른 후 최 부자가 미리 손주뻘에게 일러둔 대로 안채의 곳간 열쇠와 살림 일체가 분이에게 정식으로 넘겨졌습니다. 분이는 그날 저녁 7년 동안 한 번도 펼치지 않았던 친정 어머니의 무명 저고리를 보찜에서 꺼내 펼쳐 들었습니다. 저고리에는 어머니의 손땀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그 옷고름 끝에는 시집 가던 날 어머니가 메어준 매듭이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매듭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7년이 아니라 10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참아 온 눈물이었습니다. 400냥의 빚 문서를 정식으로 거두어들인 것은 분이가 최 부자 댁소슬 대문을 넘은 지 꼭 10년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청지기 박서방은 한층 늙은 손으로 빚 문서를 받쳐 들고 분이 앞에 가져왔습니다. 마님, 셈은 한 푼도 어김없이 모두 마쳤사옵니다. 임첨지 댁의 빚 400냥, 이로써 완전히 갚으신 것입니다. 분이는 빚 문서를 받아들고 그 문서 위에 마지막으로 자기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불에 사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곱게 접어 비단 보자기에 싸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고운 고을 임시 댁소슬대문 앞에는 비단으로 휘장을 두른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뒤로는 종복 5과 비단 10필을 진 짐꾼이 따랐고, 가마 옆에는 늙은 청직이 박서방이 정자관을 쓰고 손에 빈 문서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발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몸에는 남빛 비단 치마 저고리를 갖추어 입은 안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 보찜 하나만 안고 그 대문을 떠났던 새댁이 만석군 댁의 살림을 갈무리하는 마님이 되어 그 자리에 다시 선 것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쪽에서 누군가의 신음 같은 외마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분이의 입가에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 댁소슬대문을 처음 두드린 것은 청직이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정자관과 손에 든 비단 보자기를 본 임시 댁 종놈 하나가 영문도 모르고 안마당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마당으로 비척비척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임첨지였습니다. 10년 사이 임첨지의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노름판에서 잃은 것이 어디 돈뿐이라 한쪽 눈은 백태가 끼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따라 나온 시어머니 곱단내는 허리가 한자나 굽었고 머리에 꽂힌 비녀는 옛날 그 비녀가 아니라 나무로 깎은 흉내뿐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사내가 머뭇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분이의 남편 임서방이었습니다. 임서방의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으되 그 눈빛만은 10년 전 헛간 문틈으로 흐느끼던 그 사내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게냐. 임첨지가 꾸민 위엄으로 헛기침을 하며 마당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선 비단 가마와 그 가마 곁에 늘어선 종복 5의 행렬을 보는 순간 그 헛기침은 목구멍 안에서 멎고 말았습니다. 가마의 발이 다시 들어 올려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천천히 내려선 사람의 얼굴을 본 임첨지의 다리가 풀썩 꺾였습니다. 곱단내의 입에서는 뜻 모를 신음이 새어나왔고 임서방은 마치 뜨거운 인두에라도 닿은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이 너냐? 곱단내의 입에서 가장 먼저 떨어진 한마디였습니다. 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선 채로 그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백태 낀 눈, 시어머니의 굽은 허리, 남편의 떨리는 입술. 그러나 분이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회한도 없었습니다. 다만 1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 낸 자의 고요함만이 그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분이의 첫 인사는 의외로 담담하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임씨 댁마당을 한겨울 새벽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청직이 박서방에게 눈짓을 하였고 박서방은 손에 든 비단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10년 전의 빈 문서 400냥의 차용을 적은 그 문서였습니다. 문서의 한쪽 귀퉁이에는 분이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최부자의 마지막 인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문서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분이의 말투는 여전히 며느리의 그것이었으나 그 말의 무게는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첨지는 문서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손을 떨었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노름판에서 잃은 400냥, 그 빚을 며느리가 종으로 들어가 10년 동안 갚아낸 그 문서가 이제는 며느리의 손도장이
찍힌 채 자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야, 그것이. 임첨지가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분이는 가만히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10년 전 이 마당에서 저는 한 가지를 약주받고 떠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는 날, 이 문서로 제가 돌아오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약조를 지키러 왔습니다. 분이는 문서를 도로 거두어 박서방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마당 한쪽에 늘어선 비단 열필과 짐꾼들의 보찜을 가리켰습니다. 이 비단 열필과 쌀 20섬은 10년 전 제가 이 댁을 떠날 때 친정으로 차마 알리지 못한 죄를 갚는 것이었고, 또한 10년 동안 마음의 빚으로 남았던 것을 갚는 것이옵니다. 받으십시오. 곱단내는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서 며느리의 보찜을 발끝으로 밀어내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의 비단 치맛자락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잘못하였다. 10년이 지나서야 이 말을 하는 네 어미를 용서해다오. 분이는 그제야 천천히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에는 정도, 원망도, 미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을 묵묵히 마무리 짓는 자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을 따름입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남편 임서방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마주 보는 부부였습니다. 임서방은 차마 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마당에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댁을 떠나던 날,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흐느낌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흐느낌을 듣고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방님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임서방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10년을 참아 온 사내의 흐느낌이 마침내 마당에 흙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이야, 내가 사내답지 못하였다. 너를 지키지 못한 그날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분이는 그 흐느낌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오늘 이 댁의 며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진 빈 문서를 거두러 온 것이었고, 또한 인연의 매듭을 이 마당에서 마무리 짓고자 온 것입니다. 부부의 정은 10년 전 헛간 문틈에서 이미 끊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방님께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신다면 보은 고을 최부자 댁의 곳간 일을 한 자리 내어 드리겠습니다. 사내로서의 셈을 그곳에서 다시 배우십시오. 임서방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뿐입니다. 분이가 다시 비단 가마에 오르던 그 순간 임씨댁 마당의 늙은 감나무 가지 끝에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아 한 번 길게 울었습니다. 10년 전 분이가 떠나던 그날 같은 가지 끝에서 그 새댁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바로 그 까치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울음소리는 마치 한 사람의 한이 비로소 풀어지는 그 소리처럼 보은 고을 골짜기를 길고 깊게 울려 퍼졌다 합니다. 분이는 그 후로 보은 최부자 댁의 안주인으로 살림을 갈무리하며 인근 가난한 처녀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전합니다. 임씨댁 또한 분이의 도움으로 가산을 다시 세웠고 임서방은
최부자, 대꽃간에서 10년을 일하며 비로소 사람 노릇을 익혔다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세상에 한이 깊다 하여 그 한을 칼로 감는 사람은 잠깐의 통쾌함을 얻을 뿐이고, 한이 깊을수록 그 한을 샘으로 감는 사람은 평생의 너름을 얻는 법입니다. 분이가 10년 세월을 곧간 장부 한 자리에 묵묵히 앉아 견뎌낸 그 인고가 결국에는 시댁의 소슬대문을 며느리의 발끝 앞에 무릎 꿇리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한은 칼끝이 아니라 샘끝에서 풀어지는 것이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묵은 한이 있거든 그것을 곱씹기보다 한 줄의 샘으로 풀어내는 지혜를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